서비스의 마케팅. 사회복지 서비스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미국도 신자유주의 이후에 마케팅 홍보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전문가의 역할로 자리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비혼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비혼족들이 죽으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재산은 결국은 사회에 환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회에 환원되는 재산을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주장하면서 우리 쪽으로 후원해달라고 미리 가서 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비혼족들은 그래서 그러한 재산들을 그 전에 또 사회적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좋은 사례 한두 건만 생기면 이게 확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아, 누구 연예인도 그 뭐 혼자 살다가 죽는데 이 돈을 사회적으로 이런 데 쓰더라. 나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작은 돈이지만 사회적으로 쓰겠다. 이런 문화들이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인데 자식이 결혼하지 않다 보니까 부모의 재산이 자식으로 넘어가지만 그 다음에는 넘어갈 데가 없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그런 거 포함해서 상당히 이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해나가야 될 영역이다. 근데 마케팅은 가만히 있다고 절대 누가 후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려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징은 뭐냐면 무형성이에요. 눈으로 보거나 소리를 들어보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다양성이에요. 서비스는 개별화되어야 하며 표준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소멸성, 사회복지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도 불가하고, 그 다음에 교환 및 반환 개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생산 소비가 동시에 발생해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순간 누군가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약간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은 뭐냐?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마케팅은 뭐예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잘하면 이용자의 선택권도 확대가 될 것이고, 서비스 제공 조직 간의 경쟁도 늘어나겠죠. 우리가 홍보했는데 비기관도 그러면 홍보하겠죠. 그러면 이제 기관들만의 경쟁이 붙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아무래도 좀 좋아질 확률이 높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요구도 증가하고, 사회 서비스의 확대가 전반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금을 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서비스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돈을 받고 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획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자가 정원을 채우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요즘 또 현상이 뭐예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해도 참여자가 없어서 되게 걱정인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난 페이스북 보다 보면, 아, 저 기관은 저 강사를 모시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을 것 같은데 보면은 5명, 6명 앉아있고 한 10명 이상은 앉아있는데 거기에 직원 빼면은 외부에서 온 사람은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거 세보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기관은 과연 제대로 홍보했을까? 마케팅 전략은 있을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해지는데, 자, 거기에 방법에 보면 마케팅 믹스가 있어요. 포피가 있어. 포피는 상품, 가격, 유통, 촉진이에요. 상품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참여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격. 가격 얼마 해야 돼요? 10,000원 하는 것보단 9,900원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을 요즘 10,000원 하지 않고 9,900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10,000원과 9,900원은 100원 차이지만 엄청 느끼는 부담감은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 어떻게 할 것이냐? 오프라인으로 할 것이냐? 홈쇼핑으로 할 것이냐? SNS나 이러한 온라인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양한 유통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할 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SNS로 하는 데가 있고, 그냥 팩스로 공문 보내서 끝나는 데가 있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뭐예요? 이렇게 구두로 막 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우리가 보통 우유를 팔아도 요즘은 하나짜리는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해요? 1+1은 기본인 거잖아요. 이처럼 프로모션을 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뭐예요? 요번에 어디 가서 뭐 교육 있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은품은 뭐예요?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 있다고 해서 안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죠? 교육 참가자들한테 뭐 줘요? 이걸 물어보고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프로모션 과연 이것을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죠. 프로모션이 없어도 상품이 좋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포피 전략을 우리가 적어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면 OP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people,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추가하면 OP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케팅 과정. 이 마케팅 과정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쵸? 이 마케팅은 처음에 뭐 해요? 일단 환경 분석을 해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뭐 하냐면 환경 분석을 해요. 스와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스와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표적 시장을 선정해요. 이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것이 뭐냐면 STP라 그래서 세분화하는 경우예요. 표적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는 노인 집단, 청년 집단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가 있고 소득의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포지셔닝을 해요. 쪼개는 거죠. 자, 쪼갠 다음에 우리가 뭘 결정해야 돼요? 타겟을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포지셔닝이에요. 다이슨 드라이기 아세요? 네. 여러분들 살래요? 이거 하나에 70만원, 80만원 하는데?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 네. 근데 이게 처음에 타겟을 포지셔닝, 세분화하고 포지셔닝을 했는데 누구를 타겟으로 했냐면 여자를 타겟으로 했어요. 네. 판매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 누구를 타겟으로 바꿨냐면 남자를 타겟으로 바꿨을 거예요. 화이트데이를 겨냥해서 광고 자체를 그게 구멍이 뽕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큐피티가 여기서 화살을 쏘면 이 구멍 가운데 뚫려 있잖아요. 요거를 통과해서 드라이기를 통과해서 맨 마지막에 풍선을 탁 터뜨리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누구를? 남자를 타겟으로 해서 광고를 전환했는데 남자는 그때 당시 한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을 드리고 여자한테 선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자가 그걸 사기는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기능도 잘 모르고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잖아요. 5만 원짜리도 많은데. 그래서 남자 몇 사람이 여자에게 선물을 했는데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죠. 정말 좋던데? 머리에 엉킴이 없던데?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때요? 쪼개서 포지셔닝,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지셔닝,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케팅, 그 대상자에 맞게 마케팅을 하는 거죠. 화이트데이 특별한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마케팅 평가를 하게 된다. 이 자체가 22회 시험에 나왔어요. 순서.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마케팅 전략인데 이 마케팅 전략 안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스와트 분석을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스와트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쪼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 한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이다 라는 거죠. 대량 마케팅은 말 그대로 공동구매하는 거죠. 공동구매하는 경우 많죠. 그 다음에 세분화 마케팅, 일부 세분화된 시장에다가 마케팅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다이소. 다이소는 어떻게 세분화시킨 거예요? 저가 제품으로 세분화시킨 거예요. 저가 공략한 거잖아요. 다이소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세분화 마케팅을 높은 가격이 아니라 낮은 가격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썼는데 제품을 공략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대박을 터뜨리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1,000원짜리만 있더니 이제는 그 안에도 뭐 다양한 가격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저기는 저가라고 생각해서 일단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틈새 시장 마케팅, 다른 기관이 보유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때 틈새 시장을 활용하는 마케팅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미시적 마케팅이라는 것은 맞춤형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틈새는 어떤 특정한 분야이지만 미세 시장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접근하여 원투원 마케팅이라고 한다. 제가 직업재활시설에 여기 충강에 갔더니 충강이 그 세탁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어렵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우리는 맞춤형으로 공략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맞춤형 공략 어떤 게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소방관들은 전부 다 거기에 이름이 다 수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뭐 이런 것을 이불이나 이런 걸 주문 제작할 때 거기다가 이름을 다
예, 오버로크 쳐서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미시적 마케팅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관에 맞는 딱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마케팅 기법. 근데 다이렉트 마케팅, 이게 시험에 또 나왔었어요. 여기에서도 다이렉트 마케팅이란 후원 요청 편지나 기관 후원 현황 소식지를 발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발송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마케팅, 직접 마케팅을 우리가 하는 방법을 DM, 다이렉트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원 요청이나 편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편 발송, 소식지도 우편 발송하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을 D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M. 고객 관리는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익연계 마케팅은 어떤 거예요? 기업과 비영리 조직이 연계해서 기업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비영리 조직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네. 공익연계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탐즈 신발 아세요? 탐즈? 네, 톰즈. 거기는 어떻게 해요? 신발 하나를 사면 그 신발 하나가 제3국의 후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후원. 이왕이면 그거 사줄까? 그러면 내가 이거 그냥 나는 샀지만 이거와 같은 신발이 누군가에게 또 전달되어지겠네. 이런 공익 연계에 해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계속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인터넷 마케팅은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에 올려서 마케팅하는 전략일 것이고, 사회 마케팅은 사회 문제 해결과 대중의 행동 변화를 위한 마케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익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을 거고, ARS는 전화를 받으면 마케팅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ARS 모금이고, 캠페인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이 있고, 이벤트 모금 요즘 이벤트 뭐 음악회나 바자회 이런 것 통해서 이벤트 모금 많이 하고, 클라우드 펀딩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뭐 이제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달성하기 위해서 요즘 뭐 이렇게 SNS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마케팅 방법을 클라우드 펀딩이다라고 하고, 요즘 그래도 뭐 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해서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마케팅 기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좀 여러분들 살펴봐 주시고, 사회복지 조직의 성과 관리, 사회복지 시설 평가 도입 배경은 법제화돼 있죠. 1997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시설은 평가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 시설 평가의 원칙은 질 향상, 평가 절차의 투명성, 평가 참여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사회복지 시설 평가의 영역에는 운영, 실태, 이용자 만족도, 지역사회 관계 등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들에게 전화해서 이용자 만족도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 기준.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뭐를 하는 거냐면 최저 기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거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약간 평가 점수가 서열화되는 것이 약간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부작용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성과 과정에 관리하면 목표 설정에 항상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측정 도구를 마련해요. 측정 도구를 마련한 다음에 뭐예요? 성과 수준을 결정해요. 그 다음에 지속 관리하고 평가하고 종합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성과 관리의 과정 뭐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지표를 만들어요. 성과 측정 도구를 마련해요. 도구를 마련한 다음에 성과 수준을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이 순서. 지표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70점으로 할까 60점으로 할까 이거예요. 지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적어도 이거는 70점 이상 받아야 돼 라고 수준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하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수준과 값을 비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이제 종합하는 이 절차도 시험에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한다? 성과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거. 측정 도구가 없는데 성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이게 바뀌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일반 환경, 과학 환경 한번 보시고요. 변화에 대한 저항에 안 들어봤던 단어가 있어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매몰 비용은 뭐냐?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A를 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비용인데, 네. 내가
조직 환경을 바꿀 거예요. 그런데 B로 바꾸려고 했더니 이 A에 투자했던 이 비용이 전부 다 못 쓰게 된 거야. 이거를 매몰 비용이라 그래요. 그럼 매몰 비용 때문에 내가 새로운 그 조직 환경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조직 환경을 바꿀 때는 뭐를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매몰 비용을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런 학원이라고 칩시다. 학원인데 내가 이제 학원이 잘 안 돼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아이들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원들이 이제 거의 문 닫아야 돼. 10년 안에 거의 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까? 라고 했을 때에 그동안 투자했던 얘를 제일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책상들은 다 헐값을 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활용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을 선택하면서 기존에 투자했던 것의 비용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다른 선택의 가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1시간이 있는데 아빠를 도와주면 1만 원을 받아. 엄마를 도와주면 2만 원을 받아. 오빠를 도와주면 5천 원을 받아. 근데 내가 아빠를 도와줬어. 그러면 기회비용이 얼마냐라는 거죠. 25,000원. 응? 내가 아빠를 도와주니까 1만 원이죠. 1만 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를 합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거. 엄마를 도와줬으면 2만 원이었을 텐데. 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놓친 2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가 얻은 것보다 기회비용이 더 많아. 그럼 나는 뭐예요? 1만 원의 손해를 본 거예요. 기회비용이 더 많으면. 이게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내가 선택함으로써 놓친 다른 것의 가치가 기회비용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보다 기회비용이 더 높으면 나는 손해를 봤다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구를 엄마를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회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득이 2만 원이고 기회비용이 10,000원이니까 10,000원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